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입할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모두 6억 원으로 묶은 강력한 대책인데요. 오늘 토크온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두성규 먹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처음 내놓은 것이 6.27 부동산 대책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의 주 내용 어떤 것이고 이 대책의 정책적 시그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6.27 대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대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조금 막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담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사실 6.27에 6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 시행을 전격적으로 28일부터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대단히 컸었다.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1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대출을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금액 자체, 그래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그 금액이라든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을 한도로 딱 정해서 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대출이 주는 충격파 또 이게 강도가 대단히 큰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출 만기도 기존에는 40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조금 대출 금액을 산정을 했다면은 지금 30년으로 사실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차단벽을 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이번에 받게 된다면 최대한 6억 원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 구매를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를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주택 그 담보 대출과 관련된 대출 억제 정책으로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아무래도 앞으로 연끌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어떤 주택 시장에 있어서 내 집 마련 꿈 그는 꾸지도 마라. 이런 어떤 시그널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실소유자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게 이 방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총량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갭 투자 목적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출 받은 주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을 하도록 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실소유자가 아니면 아예 시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방점이고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정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펼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뭐 이 6.27 대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비해서 강력하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 개인이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주택을 담보로 하든 그다음에 자기 수입을 담보로 하든 자기 능력껏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 일체 고려 없이 총액을 최대 대출 한도를 6억 원 이상 못한다 이렇게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만큼 어쩜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주택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안 그래도 있어 왔는데 더더욱 그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주택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었고 그에 연동해서 가격이 급등했고 또 그의 마지막 연동 결과가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정부가 간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대표님, 예. 6억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중산층 이하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6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오히려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가격 기준 자체를 향후에 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혹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그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번에 충격파는 충분히 줬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의 여지를 좀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교수님, 네. 이번 규제 보면 예고편 없었습니다. 네.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시행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대책 발표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방금도 대표님께도 말씀 주셨다시피 6억 원이라는 한도를 제한하는 이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다음 날 이례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컸고, 그래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도 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소위 자산가들,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즉 대출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주 대비 최고가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강남 일부 지역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을 좀 높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의미 없다. 오히려 양극화, 즉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곧이어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이 빨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쏟아져야지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를 하는데 좀 더 사인을 줄 수 있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더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이런 627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어떤 서민들이 타격을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주택자가 직접적인 공격의 타겟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일찍이 자산가들이나 조금 더 큰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예전에 같으면 돈이 많은 경우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재력을 과시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갖다 한 곳으로 모아서 가장 대표적인 또 특징적인 그러한 어떤 상급지에도 주택을 하나 갖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들이 이번에 가계부채는 조금 감소될지 모르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향후에 있어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도 지금 관망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매에 대한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좀 주춤거리는 가운데 실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주거 공간은 필요하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몰려가는 우선 대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 시장의 전세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 대출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조이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이 또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세로 사는 데 따른 주거 비용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이번에 하나의 후속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가격이 제한을 했으니까 네. 그 대출 받아서는 못 사니까 아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로 투자를 하는 대상을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른바 낙수 효과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방금 두 박사님께서 또 말씀 주신 것 같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사실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앞서도 말씀드린 어떤 전세 월세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이게 주거 사다리 역할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결과론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의 간격이 더 벌어질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의 낙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근본 대책은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기현상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박사님, 네. 이건 맛보기랍니다. 이건 맛보기고 더 강력한 거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후속 대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강남 3구, 서울의 강남 3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로도 지금 현재 그 지역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정해져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정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겹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가장 상승률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송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한참 오를 때에는 한 주에 0.7%나 오르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규제가 이전에 있어서의 투기를 갖다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아마도 정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아마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밖에 정부는 지금 당장에 쓰지는 않겠다고 하는 세제, 즉 조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또 투기 수요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제 부분은 당장은 카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현재 세금을 책정할 때 쓰는 기준이 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갖다가 더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 부담, 즉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세제 부분도 효과를 갖다가 겸해서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나 모두 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닥칠 수급 불균형,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 준비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게 왜 이 교수님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뭐 지금 남아 있는 수요 억제책을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실소유자를 위한 길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시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두 박사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순차적으로 네. 집을 못 사게 되면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네. 전세로 갔다가 네. 전세가 또 무너지게 되면 규제가 되면 또 월세로 가게 되고 맞습니다. 결국 정말 실수요자들인데 충분한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세 제도를 조금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뭐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게 우리 귀에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재산적 손실을 많이 입었고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전세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세 제도는 서민의 주거 이동의 어떤 사다리고 또 계층 이동의 플랫폼이자 사실은 가장 유용한 자산 축적 수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내지는 실소유자를 위한 전세 제도가 꼭 유지돼야 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만약에 이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계속 얘기해 왔지만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이 집 주인의 어떤 갭 투자라든지 어떤 입주 잔금으로 쏠리는 이 부분은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전세 수요자에 대한 DSR 적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과 관련해서도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3억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제 2.5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외 지역 즉 지방의 경우에도 그 동안에는 2억까지 가능했는데 1억 6천만 원까지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자금 마련과 관련한 계획에 상당히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에 있어서 거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의 또 소득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세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주거 부분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조금 정책적으로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전체적인 전세와 월세 부분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중에 월세가 지금 60%를 서울의 경우에는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있어서 선진국형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고 이걸 갖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국내의 주거 현실을 갖다 감안할 때는 월세화로의 조기 어떤 변환 자체에는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장기화시키고 그것을 앗아가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좀 신중한 접근과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대표님. 근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고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가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 이용 기간 중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출 이율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이제 그 6월 27일 날 부동산 가계부채 이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7월 1일부터 이 스트레스 DSR 제도 3단계 1단계와 2단계는 2024년 작년에 두 단계가 2월 달과 9월 달에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단계가 동시에 이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 총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산금리가 1.5%가 기존 금리에다 추가되고 그다음에 사실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통 주택을 마련하거나 혹은 뭐 전세나 등등 해서 생각할 때 대출했던 그 금액 자체에서 수천만 원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충분히 잘 계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실질적으로 DSR 제도가 지금 40% 적용되는 경우를 예정해 본다면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에서 많게는 5%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62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줄은 데다가 이번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화되면서 또 금액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대출 금액 자체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택 마련, 즉 전세로 살든 아니면은 전세금을 마련하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든 전체적인 대출 의존도는 이전보다는 굉장히 낮게 계획을 하시고 모든 어떤 다른 어떤 생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계획을 하셔야만이 실질적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되지 않나. 상당히 지금 복잡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 정말 이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주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해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충분히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뭐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부동산 안정화하겠다 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워낙 뭐 후반부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역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사실은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실소유자들은 뭐 내 집만의 기회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정책이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집값 오르고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경험치로 봐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 진보 정권이 사실은 정권을 내준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니까요. 이재명 정부도 제일 중점적이고 긴장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같은데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에 따라서
시장이 달리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비춰질 뿐입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온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우리 일일비 따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온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잘 쓰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극단적인 처박을 내려놓다 보니까 그 효과가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거를 또 덮으려 하니까 더 이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집권기에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좀 벗어나서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을 좀 이렇게 펼치는 게 좋은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써서 실수요자들의 시장에서의 어떤 주택 구입 기회를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례로 부동산 수요 억제책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높인다. 그러면 그 높인 세금이 또다시 주택 가격에 전가되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생각할 때는 주택 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여버리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수요 억제책을 자꾸 쓰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니 아까 서두에 잠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 정부에서는 누가 봐도 또 또란 채 쏠림 현상이 분명히 농후하다. 또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게 방점을 두고 오히려 수요 억제책보다는 이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안을 고심하는 게 보다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승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저는 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균형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규제도 이루어지고 또 완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실제 다른 어떤 경제 현상과는 달리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에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책을 펴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효과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시간적인 괴리가 차이 나게 되는 거고요. 이 수요와 공급이 잘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시장은 항상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단기에 너무 억제시키려고 규제를 갖다가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거기에 억눌려 있다가 한순간에 또 폭발하면서 우리가 과열이라는 그런 시기까지 순환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 흐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좀 공급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공급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나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부가 지금 공급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민간 공급 부분에 대한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질적인 부분은 좀 도외시하고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시장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그 정책에 맞는 정책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안정을 통해서 같이 나아간다면 아마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도 소비적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은 먼저 최근에 우리 대구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뭐냐? 제가 이전에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2020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기존 용적률보다 대폭 하락시키는 용적률을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조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5월까지 모든 상업지역에서 구조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심의 신청만 걸어놓으면 구조례 적용을 받도록 해준다라고 부칙으로 열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구 지역의 상업지역, 대로변, 가로변 주변에 나홀로 든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저금리 영향으로 지어진 민영 아파트까지 합쳐지면서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주상복합 건물은 전체 연면적이 과거에는 20%, 최근에는 10%의 상업 업무용 시설, 상업 그러니까 건생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건생 점포들까지 들어오니까 다 공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상가 건물도 면적이 커야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만 이게 뭔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공실이 너무 많고 상가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아파트도 뭐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과론적으로 대구에 거의 공황 상태가 왔는 것처럼 이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주된 원인인데 다만 시간이 자꾸 갈수록 1980년대, 90년대 대구 외곽지 뺑원을 둘러가면서 지어진 택지 개발한 노후화된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주택들이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요. 즉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연수기를 달지 않으면 아기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배관이 있는 지역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택 공급은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 지역에서는 이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기저에 분명히 유인책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요 측면 말고 공급 측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7,500세대 정도가 입주 물량이 있는데 사실 2027년도 이후에는 전무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주택 공급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법 적용해서 시행사가 매입하는 방식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으면 최소 5, 6년입니다. 인허가 받고 다 하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재건축은 16년, 재개발은 20년이 걸려요. 그러면 27년도부터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대구에 한 번도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싶은데 과연 대구가 어떻게 올지. 근데 현재는 지금 과잉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들은 너무나 많고 또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어떤 사인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이뤄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장차적으로 이 대구 시장은 이런 크게 보면 이 공급 단절에 따른 이런 문제가 신규 아파트 품귀 현상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시장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시기는 조금 뒤에 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예측해 보겠지만 이제 어쨌든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침체기가 이어질 거고 내년 이후에나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진다라기 표현보다는 주택 가격이 그래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 대표님.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일시적인 공급 과잉인데 대구 지역은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미분양이 심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미분양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궁여지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내놓은 상태로 돼 있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절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를 떠나서서 사실은 주택 건설업체들이 또 대구의 이 미분양과 관련해서 부동산 PF 부실화와 관련돼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건설 시장에도 주는 영향들이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대구 지역의 미분양과 관련해서 내놓은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향후 3년간 준공전 미분양,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미분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지어지기 전에 미분양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하겠다. 환매 조건부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건설사가 자기가 일단 허그 쪽에다가 집을 갖다 미분양된 주택을 팔고 나면은 1년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시 건설사가 그것을 되사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분양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4천억의 예산 투입을 했는데 실제 대구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구가 9건을 신청해서 그중에 심의 통과 부분에서 3건 통과를 해가지고
91호만 지금 환매 조건부에 통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대구시의 미분양 부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LH라고 아시죠? 그래서 LH 쪽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그런 주택들의 매입을 3천 가구를 총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매입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733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매입 규모 자체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충분히 건설사가 호응을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못하고요. 또 가격도 사실은 좀 방송에서 조금 쌍스러운 표현을 쓰면 후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거기에 응해서는 어차피 손해를 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면은 호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사실 매입 규모도 좀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함께 취득세와 관련된 또 부담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환매든 아니면 혹시 매수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을 너무 중앙 일변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면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중앙 일변도 정책을 쓰려고 하는 이 고집부터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지역만의 정책을 올인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하반기 이후엔 좀 부동산 시장,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도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그래도 그나마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자 외부에서 관찰하시는 우리 두 박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지금 7월 말 그 마지막 주로 보게 되니까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볼 때 대구가 88주째 사실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하락폭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저는 어둠이 깊으면 또 새벽이 곧 가까워진다는 그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골이 깊은 만큼 아마도 향후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단순한 가격 변동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대구 지역 자체도 지금 지방 경우가 공이 겪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수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똘똘한 한 채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갖다 새로 또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 대구를 관장하고 있는 대구 시장님이나 또는 대구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의 이런 분들이 단순히 대구 시장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갖다 하나의 일정 시장의 어떤 변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대구 시민들에게 막연한 희망 사항으로만 돌려놓고 있기에는 대구 시내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좋은 시절이 오기까지 기다리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데 많은 여기 대구의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구 출신의 전문가로서 제가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호소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 예. 우리 뭐 수도권 지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예.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그 안정화되는 방법이 누구를 위한 안정화냐. 결과론적으로 무주택자나 서민, 실소유자들이 이 주택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안정화 시장이 요구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 하락기에 어쩜 보면 실소유자들한테 더없이 나은 시장입니다. 과연 그들이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역만의 차별화된 전략이지만 사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용이하도록 이 대구 지역만이라도 이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지고 대출 금리, 대출 기간을 좀 차등 적용하는 이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구에는 꽤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더더 누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가칭, 정비구역 프리존 같은 거를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이런 정비 사업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금액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를 정말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을 위한 시장으로 재편되기에 아주 적기다. 근데 정말 대구시 아까 사회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와 같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아주 절박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들어서 좀 대구시의 높은 분들이나 정부에서 이 방송을 꼭 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토크는 이 시간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두 분 모시고 부동산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 안팎으로 큰 뉴스가 많지요? 네, 이번 주 후반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적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국이 타결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15%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이외에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만큼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일단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50%가 유지가 되지만요. 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는 그동안 0%였기 때문에요. 12.5%를 우리 정부가 제시를 했지만 미국 측이 이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있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매겨질 품목별 관세도 있는데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여러 측면이 관심이 있었지만 가장 관심이 컸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 농축산 분야 아니었습니까? 예. 일단은 방어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네트워크에 한국과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타결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일단 국내에서 우려가 컸던 원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미 FTA로 한국 시장의 99.7%가 미국 농산물에 개방이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인 점 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광우병 사태 당시 집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민감성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 쌀 시장을 개방하는 등 우리나라에 앞서서 이 관세 협상을 맺은 나라들은요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거든요.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죠. 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낮출 것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과체류 위생 검역 SPS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 이미 한 30년 전부터 미국 측이 검역 협상을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이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중에서 2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 에 따라서 수입이 열릴 부분이 있고요. 또 식품용 유전자 변형 작물 감자도 이미 지난 3월에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제 남은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추가 수입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6개 단체들은요, 이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 다른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이 농업계에서는요, 농산물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이 후속 협상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특히 이 사과 업계에서는 수입불과 원칙을 확고하게 밝혀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이 짧은 시간에 여건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냈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좀 시안에 쫓겨서 많이 양보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미 FTA는 이제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0%대이던 대미 관세가 15%로 높아져서 성장률과 또 무역 수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 그리고 무역 불확실성을 줄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해질 통상 압박에도 대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익에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여러 영역에서 지적하듯이 항상 많은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합니다. 이들의 공백은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던 만큼 좀 반길 일이긴 하지만요. 한편에서는 의사 불패는 여전하구나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풀어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특혜라고 얘기된다는 거죠.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로 꼽았던 게 의정 갈등이었습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국회 그리고 의대생, 의료계 학계가 소통을 하면서 좀 속도가 났고 이달 중순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9월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교육부는 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되었던 의대생 8,000명의 복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 과정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들의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각 의과 대학마다 이 수업을 재개해서 부족했던 수업 일수 그리고 학점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보면요. 일단 영남대와 대구 가톨릭대 의대는 8월 4일부터 그리고 계명대 의대는 8월 11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복귀의 큰 틀은요. 학년제인 학사 규칙을 필요할 경우 학기제로 바꿔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6년의 과정의 학사 일정을 5.5년으로 좀 줄이는 일정 그리고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두고 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요.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요. 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이 5만 명인데요. 이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환자 단체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입장이 갈렸고요. 또 전공의들이 사과를 했더니 사과를 왜 하냐 이런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데다가요. 또 복귀에 여러 조건을 좀 달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의사 배출 절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중에 한 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고 환자와 가족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선이 좀 싸늘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2023년 2월부터 7월 사이에요.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 환자가 무려 3,136명에 달했습니다. 이 초과 사망이라는 건요. 위기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는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그 수가 많죠. 그리고 또 이 소방청의 병원 수용 지연 시간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이 환자가 119를 타고 상황이 발생했던 현장에서 응급실까지 이송되는 시간이 2시간을 넘은 사례가 2024년에 6,232건으로요. 2023년 3,200여 건보다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를 하면 그 절반 이상을 넘어서 한 해를 통으로 보면 아마 지난해 수치를 넘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의대생 정원을 400명으로 늘리고 또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도 반발이 컸고 국시를 거부를 했을 때 추가로 국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요. 대선 당시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걸었고요. 또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을 지금 공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공약을 추진할 때 의사단체가 반발하거나 충돌을 빚을 경우에 집단 행동으로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 의사들,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 있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특히 사망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두 단체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지역 소식인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경찰 압수수색하면서 전면으로 떠올랐죠? 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요. 지난 7월 24일에 경북지사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요. 경찰은 이 지사의 공용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와 그리고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일로 수사받고 있나요? 포항에서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경상북도가 보조금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해당 언론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재선에 도전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한 특정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이 특혜성으로 보조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사는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데요. 이보다 앞서서 지난 2월에는 도청 예산실과 그리고 행사 관련 부서 또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또 해당 부서 전 현직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당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현 구미시장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 입장은 강경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요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을 두고 새로운 권력 앞에서 정치 경찰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해당 언론사의 간부를 만난 적도 없고 또 그 행사 관련한 산업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또 요구도 있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론사 홍보 예산도 30%나 삭감한 상태에서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3대 7의 비율로 나눠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지금 2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직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지원도 하고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요. 수사 배경이나 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채 1년이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선거 판세 자체도 또 요동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이 좀 흐트러지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가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김 기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적절한 과거 발언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 와중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중 발언을 자청해서 요즘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이 한마디는 관직의 무게를 희화화한 풍자극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본디 반성의 언어입니다. 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는 뜻이고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송은 책임 회피의 수사이며 국민 정서를 농락하는 희극적 자조입니다. 공자는 말이 번지르르한 자는 드물게 어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의 말솜씨는 참으로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엔 공직자의 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송한 것인가? 유명해진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그간 보여준 행보가 문제인가? 신조어 중에 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자리를 인사놀이로 착각한 이에게 더 이상 관용은 낭비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